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 자, 강승원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잠깐만 그 WM 마스터즈라는 게 붙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이제 금융 계열사 안에 되게 다양한 그 계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증권사나 운용사, 보험사, 근데 이제 금융 그룹 차원에서 따로 이제 계열사마다 고객을 따로 두자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농협 그룹의 모든 고객한테 그러니까 저희 그룹 전체의 어떤 특정 자산의 전문가들을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전체 이제 그룹 시너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어떤 TF 같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증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강승원 연구원하고 저는 같이 이렇게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이제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애착이 많이 가는데 우리 예전에 맨날 이렇게 시황 같이 고민하고 회의했던 그 맞습니다. 기억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네네. 오늘 한번 우리 FOMC나 또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마이크를 조금 앞에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 날 FOMC 12월 달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 지금 상당히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인데 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논의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강연구원 보시기에 12월 FOMC 본 회의 때도 이렇게 호키시했었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분명히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12월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신호는 보냈습니다. 우리가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는 있었다가 있었어요. 그래 다들 의사록이 나오면 어느 정도 논의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FOMC 의사록을 이제 실제로 보시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보통 앞에는 이제 연준의 스태프들이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설명해주고 그거 관련돼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논의를 나누는데 가끔 특정 주제가 있으면 그 특정 주제를 맨 앞에 따로 하나의 디스커션 노트를 따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따로 항목에 생긴다거나 금리 인상을 할 때 생긴다거나 뭐 이런 건데 분명히 12월 기자회견 때 파월의 어떤 톤 자체는 그냥 가벼운 이야기가 있었다 정도였는데 막상 의사록을 펼쳐놓고 보니 맨 앞에 아예 그 자산 긴축, 양적 긴축 뭐 다양하게 말을 하시는데요. 그냥 QT라고 하죠. 네. QT에 대한 아예 독립적인 디스커션 노트가 있었던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원론적인 얘기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점이나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일정 정도는 있었을 거다라는 거고 단순히 이게 앞으로 있을 겁니다 정도가 아니라 오래 할 수도 있어요 라는 신호가 있던 거고요. 이제 그렇게 돌이켜보고 나니 또 어떤 신호가 있었냐. 이게 뉴욕 연준이요. 미국의 연준 자산을 관리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뉴욕 연준이 굉장히 조금 무게감이 있는데 얘네들이 매달 PD라고 하죠. 이게 방송사 PD분들이 아니라 네.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국채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분들께 매달 서베이를 돌립니다. 니들이 생각할 때 10년 금리 얼마까지 갈 것 같아? 기준금리 얼마나 올릴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12월 PD 서베이에 처음으로 QT 언제 할 것 같아? 라는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미 연준 내부적으로는 QT에 대한 시점을 고민하고 있고 이걸 시장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프라이싱하고 있는지를 12월 PD 서베이에서 한번 태핑을 해본 거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쓱 던져본 거고 알고 보니까 의사록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충분히 하고 나서 QT였는데 QT가 싹 들어와 버리니 그럼 금리 인상의 횟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시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약간 좀 혼란스러우면서 지난주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사실은 금리 인상보다는 사실은 QT 쪽에 대한 시장의 포커스가 클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 전혀 몰랐던 사실은 아닌데
생각보다 시기가 빨라질 수 있겠다. 이제 그 우려들이 커진 것 같아요. 그 의사록에서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어느 정도 시기로 이제 지금 연준 내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 양적 긴축에 대한 시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시기를 정확히 특기하진 않았는데 어떤 중요한 신호들이 있었냐면 일단은 양적 긴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있었는데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QT가 시작된다라는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어떤 신호들이 생기냐면 일단 파월이 던진 그러니까 팩트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순서의 어떤 프린시플 툴이라고 하는데요. 연준이 정책 정상화를 할 때는 꼭 이건 지키겠다라고 하는 큰 틀은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하지 않겠습니다.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한 번이라도 해야 QT를 할 겁니다. 라는 게 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디스커션 노트를 보면 워낙 과잉 유동성이 많아서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꽤 많았고 거기다가 보통은 저희가 과거에 QT를 하다가 부작용들이 좀 있었어요. 네. 너무나 빠르게 단기 자금이 메마르다 보니까 가끔 이제 기사 보시면 뭐 미국의 RP 금리가 급등했다거나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도 심지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그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굳이 막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2019년에 한번 QT를 하다가 미국 단기 자금 시장이 완벽하게 꼬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재정증권을 사들이면서 이게 QE네 아니네 뭐 말이 많았는데 그런 이슈를 한번 경험해 봐서 이미 작년에 야 니들 단기 자금 빌리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빌려줄게 라는 기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QT를 아무리 해도 어차피 그런 사이드 이펙트도 없을 거야 라는 답변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번 디스커션 노트 핵심은 빨리 하자. 부작용도 이미 우리가 막아놓을 방법까지 다 있다. 흔히 말해서 QT에 대해서 사이드 이펙트보단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노트가 있었고 그럼 이걸 연내하고 싶어한 거가 분명히 보여. 근데 시장의 고민은 3월 달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그러면 하반기에 어느 매쯤 QT를 할 것 같은데 그럼 금리 인상은 무조건 3월과 하반기 사이에 한 번은 하겠네. 그러면 뭐 6, 90이든 5, 6, 91을 보다가 3월에 할 개연성이 몹시 높다. 왜냐면 페드의 우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일단 3월에 해두고 하반기 어느 매쯤 QT를 할지를 조율하는 편이 훨씬 그들의 어떤 정책적인 운신의 폭을 가장 넓힐 수 있는 방법이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어쨌든 올해 1분기가 흔히 말하는 뭐 아직 오미크론 이슈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리커버리가 나타난다면 지표가 가장 세게 올라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가장 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그 판단은 QT가 하반기에 들어온다는 의미는 일단 금리 인상 시점이 당겨진다는 거다. 3월 달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네. 하반기에 QT까지 들어오면 지금까지 시장이 누려왔던 엄청나게 낮은 실질 금리 이런 것들의 어떤 효과가 사라진다. 이지머니가 사라진다. 뭐 그런 것들이 제일 크게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사록 중에 사실은 제가 제일 좀 눈에 띄었던 게 그 지난 2018년도에 양적 긴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뭐 한 2년 내외 정도 맞아요. 이 금리 인상이 잘 작동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했었는데 요번에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한 이후에 멀지 않은 시간에 이제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시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즉 금리 인상 이후에 되게 여유 있게 긴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유 없이 바로 양적 긴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시장이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12월 FOMC를 보게 되면은 점도표를 또 올해 3번 인상을 찍어놨잖아요. 그러면서 또 양적 긴축에 대한 스케줄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3번 금리 인상하면서 올해 어느 시점에선가 또 양적 긴축도 같이 한다. 뭐 이렇게 사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강영권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이걸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2018년에 저희가 한번 경험해 왔잖아요. 네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이 사실 자산시장 투자자분들께는 주식도 채권도 다 힘들었던 장이에요. 유일하게 원화채권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코스피가 2,600에서 1,600까지 빠졌고 20%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11월 달에 금리가 3.20까지 막 튀면서 모든 자산시장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18년으로 넘어가면서 보통 컨센이 뭐 금리는 한 2번, 많으면 3번, 자산 축소 천천히 였는데 파월 의장이 18년도 1월 달에 들어오자마자 아니 금리 4번 다 올릴 수 있다. 자산 축소 동시에 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장을 망가뜨렸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현될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당시와 지금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그때는 그런 식의 강한 중앙은행발 긴축이 가능했던 핵심 근거가 결국 저는 미국 정부가 그때는 돈을 엄청 풀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면 코로나에 대응한 정부의 대응이 있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올해부터 회수를 한다라는 컨셉인데 2017, 18년이 굉장히 유난히 특이했던 해였던 게 2017, 18은요. 저희 같은 채권쟁이가 볼 때는 사이클상, 장단기 사이클상 분명히 레이트 사이클을 맞았어요. 그런데 경기의 회복 성장 속도나 미국의 성장률이나 물가가 강했는데 거기다 대고 트럼프가 이제 인프라 재건한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작년에 바이든이 쓴 돈 엄청 큰 돈이었지만 그때는 안 좋을 때 쓴 돈이고요. 2017, 18은 미국의 성장률이 좋을 때 거기다 대고 GDP 대비 1% 가까이 적자를 확 쏟아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로 경제가 안 좋을 때 재정을 쓰는 게 아니라 좋을 때 재정 쓰니까 엄청나게 경기가 연준이 금리 올리고 자산 축소를 해도 버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연 그런 환경이냐라는 고민인 거고 두 번째로 과거에 연준이 정책 정상화할 때는 그래봤자 4조 달러 들고 있을 때 월 한 국채 60억 달러씩 하고 그 다음에 12억 달러, 120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뭐 180억에 넘어갔었는데요. 그때 그 정도 속도의 연준이 어떤 코멘트를 하냐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정도 자산 축소가 금리 1, 2회 인상에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시장 컨센은 아직까지 분명한 신호는 없지만 그때보다 훨씬 빠를 거다. 그럼 최소 2회 이상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3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더해진다? 저는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QT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처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시점은 빨라진다. 다만 금리 인상의 횟수는 3번, 4번보다는 전 2번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2번 하고 하반기는 QT가 금리 인상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에도 4번을 점도표에 찍어놨다가 9월 달에 이제 자산 축소를 발표하면서 금리 인상이 한번 대체됐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QT가 빨라진다고 하면 심플하게 하반기 금리 인상은 QT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연준의 12월 FOMC 점도표에는 올해 3번 인상이 찍혀 있는데, 우리 강영권 보시기에는 올해 2번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QT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이 QT라고 하는 양적 긴축이 일종의 대체의 관계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성명서에서도 금리 인상과 그 QT에 대해서 뭐 조건, 그러니까 올로 해서 네네. 대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그 QT의 금리 인상 효과가 실제로 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건 중첩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 속도를 엄청나게 늘리는 것이고 사실 그리고 이건 뭐 개인적인 전망의 영역이겠지만 네. 제가 요거 혹시 갖고 온 차트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바로 나오죠? 예, 나옵니다. 지금 7페이지 차트가 뭐냐면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앙은행이요. QE를 하는 게 아니라 YCC 수익률 곡선 통제라는 방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걔들은 차치하고요. 지금 그려놓은 차트가 미국, 영국, 유럽의 합계 자산 증가율을 저희가 전망을 해본 겁니다. 보시면 만약에 QT가 하반기부터 저희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면 올해 연말에는 주요 3개 중앙은행의 자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수렴해요. 제가 지금 갖고 온 거는 QT를 시사한 미국의 QT만 반영을 한 것이고 만약에 미국이 QT를 하면 영국과 ECB도 APP 줄이고 영국도 QT 할 수 있겠죠.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왼쪽 동그라미 봐주시면요. 2018년도에 저희는 뭐 미중력 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금리 인상도 있었고 하는데 막상 보면은 한국 뭐 그리고 다른 위험 자산의 저점이 나왔던 게 대부분 11월 달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그만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나와서 아니 영원히 올릴 수 있어 막 계속 올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완전 바닥이 망가졌었는데 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전 이거로 본 거예요. 딱 2018년도 10월 달이 주요국 자산은행 주요국의 중앙은행 자산 증가율을 제로로 수렴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연말쯤이 되면 단순히 유동성에 유입되는 속도가 느려진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기축 통화들이 사라진다예요. 기축 통화가 사라진다라는 컨셉에서 금리까지 올리는 걸 자산시장이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2018년대 3, 6, 9월 금리 인상을 미국 시장이 잘 버텨냈지만 왜 12월 인상에서 무너졌느냐? 사실은 유동성이 들어오는 속도가 줄어드는 것과 아예 빨려 들어가는 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아마도 생각건데 지금 연준의 QT만으로도 올해 연말에 야 내년부터는 자산 증가를 마이너스 반전한다. 근데 거기다 대고 연준이 금리까지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럽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어느 정도 진짜 말 그대로 QT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시간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저희 방송이 올해부터는 조금 이렇게 우리 패널 분들의 주장을 조금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론 아닌 반론 또 우리 예전에 같이 또 이렇게 같이 토론도 하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조금 반대되는 생각을 네네.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사실은 2018년도에 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센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그리고 지금 그 2022년도 전미 경제학회가 지금 뭐 최근에 열렸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레리 서머스도 그렇고 경제 석학들이 모두 다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다. 빨리 연준이 뒤쳐졌으니까 이제 나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강영권 얘기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올해 금리 인상 3번 하고 양적 긴축까지 하면 자산시장 이거 배겨나겠냐. 못 버틴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올해 이 연준의 타겟이 자산시장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그 자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인플레이션 쉽게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 자산시장 생각하면 옛날 같았으면은 긴축이 좀 짧게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올해는 자산시장하고는 상관없이 인플레만 보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금리 인상도 3번 하고 이 양적 긴축도 같이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사실 결국은 거기서 이제 물가에 대한 판단이 시장 참가자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워낙 중요한 주제고 네. 연준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거를 자산시장 핑계로 가만 냅둘 수 없기 때문에 강하게 긴축에 나서서 이걸 결국 찍어 누를 거다라고 보는 뷰가 있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4번 올리고 3번 올리고 자산 축소까지 할 정도의 물가 상승 압력일지는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인데 결국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죠. 저희가 어쨌든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인플레가 100% 공급도 아닐 거고 100% 수요 때문만도 아니겠죠.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 일단은 어차피 공급 측 요인은 연준이 잡아낼 수는 없는 이슈일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시차를 두고 내려갈 거라고 보는 이유도 뭐 제가 사실 오늘은 애초에 주제 QT였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 갖고 오진 않았지만 공급과 관련돼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의외로 12월 달 마지막 주 보시면 1월 초였죠. ISM 지표가 나왔는데 되게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병목 현상의 핵심 근거로서 제시됐던 기업들이 느끼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2달 동안 드라마틱하게 급감을 했고요. 실제 지불 가격도 빠졌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뭐 부지불식간에 2달 동안 BDI도 급락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공급 측 병목 현상들의 어떤 지수들 뭐 그것에 근거로 내세웠던 것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이슈가 뭐 미국에서 100만 명씩 나온다고 하지만 결국은 글로벌 전체의 밸류 체인에서 중요한 병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동남아거든요. 중국도 이제는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수입의 50%를 동남아에서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데이터 처리기의 40%를 동남아에서 수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병목이 동남아인데 의외로 오미크론이 동남아에서는 괜찮아요. 네네. 걔들이 델타에서는 굉장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일단은 공급 쪽은 조금 완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큐는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 수요인데 수요가 있을 거냐에 대한 판단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제가 판단하는 건 이런 겁니다. 경제의 3주체가 소비를 한다. 기업 가게 정부인데 정부가 어쨌든 작년보다 덜 쓰는 건 모두가 오케이. 기업도 현금이 많은데 저는 약간 그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도 현금이 많아서 투자가 많아질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2017, 18년에 그 트럼프가 법인세 20% 감면해줬을 때 모두가 다 투자를 기대했지만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 다 바이백 엄청 했었죠. 물론 바이백 뭐 금지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다 투자로 갈 수 있을까? 실제로 S&P 같은 데서 추정해 놓은 거 보면은 올해 설비 투자 증가율이 작년보다 훨씬 작거든요. 네. 그럼 결국 핵심은 가게인데 임금이 올라가서 사람들의 소비가 올라올 거다. 뭐 어느 정도는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고민은 이런 거죠. 그 한국에서 재작년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연봉이 아무리 올라가봤자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못 산다잖아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어떤 인사이트를 주냐면 임금이 올라서 소비가 늘려면요. 내 임금 상승률이 물가보다 빨리 올라야 돼요. 연봉이 즉 서울 집값보다 빨리 올라야 서울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맞는데 실질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코로나19 전에 비해서 훨씬 낮거든요. 워낙 물가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물가가 지금 쭉 내려와서 연평균으로 내려온다 손 치더라도 실질 임금 상승률이 과거 대비 유난히 높진 않아요. 저희가 구매력을 보려면 결국 실질을 봐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작년 저희가 뭐 예전에 2014년처럼 완전 또 엄청난 저물가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리세션 이후 1년 만에 금리 그럼 진짜 4번 올리고 QT까지 같이 하는 그 정도의 긴축이 필요할 거냐 아니면 연준이 그런 것들을 보고 갈 거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사실 또 그것도 있죠.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 인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미국의 2년 10년 스프레드가 100bp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 4번 올리면 내년 혹은 올해 연말만 하더라도 투텐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것도 연준은 부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묘수로 커브를 많이 높이지 않으면서 긴축 효과를 빨리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과 QT를 섞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시는 과정에서 실질 임금 상승률이 낮다. 그러니까 실제 명목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래서 구매력을 생각보다 높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약간 경기의 수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오히려 노동자들이 실질 임금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향후에 임금 상승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고 그래서 요번에 그 의사록에도 보게 되면은 사실 물가 상승에서의 가장 찐 압력은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서 임금 상승률에 임금에 대한 상승을 요구하고 그래서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고 이제 이런 연쇄적인 그 악순환을 얘기하는데 그 최근에 보게 되면은 코로나 때문에 막 은퇴를 조기에 하신 분도 많고 또 지난주 말에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자리 수는 적게 나오는데 실업률 떨어지고 임금 상승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논거에서 오히려 실질 임금 상승률이 낮은 게 수요를 둔화시킨 게 아니라 미래의 임금 상승률을 더 높게 기대할 내지는 요구할 가능성이 커져서 이게 인플레가 생각보다 좀 꺾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랬었을 때는 긴축의 강도가 생각보다 좀 세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임금 상승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시나리오를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 결국은 임금이 올라서 사람들이 그 소비를 많이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늘려주겠지 하면 소비를 늘리고 이런 식의 선순환을 생각하는데 그런 거죠. 그럼 저희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했던 소득주도 성장에 성공했나?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정부가 강제를 하든 지금처럼 팬데믹 때문에 대사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정말로 헬스케어에 대한 이슈가 보건 이슈가 생기면서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증발해 버린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갑자기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면 이걸 요구할 거고 기업들은 마진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이제 투자를 늘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하는데 언제나 거기서 연결고리에서 뭐가 망가지냐면 그 임금 상승 요구를 기업들 중에 마진 축소를 당하지 않고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찐으로 수요가 점점 그러니까 예를 1970년대를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1970년대에 정말 찐으로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임금도 올라가고 소비도 늘고 성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인구가 느는 데다가 심지어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경제적 참가율이 늘면서 이렇게 수요가 훅 늘어나요. 근데 지금처럼 뭔가 외부적인 샥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갔을 때 이것이 진짜로 시장 가격의 왜곡을 안 일으키고 바로 이제 선순환이 될 거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왜 안 했었지? 충분히 할 수 있었나? 근데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요구에 기업들의 대부분이 가격을 전가하지 못하고 마진 축소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생산성 결국 떨어지면서 빠졌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도 외생적인 샥에 의해서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샥이 진짜로 완벽하게 싹 녹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뭐 코로나와 소득주 성장을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샥에 의한 임금 상승이 뭔가를 만들어낼 거다, 좋게 만들어낼 거라고 하기에는 사실 분명히 중간에 기업들이 그거를 그럼 다 마진 축소 없이 다 전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면 결국은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알력 다툼이 될 거고 그 파워게임에서 시장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들이 결국 또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만약에 긴축의 스케줄이 뭐 정말로 뭐 2번 인상하고 뭐 양적 긴축으로 대체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도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정말로 지금 12월 FOMC 의사로뿐만 아니라 이제 점도표에서 얘기한 것처럼 3번 인상하면서도 그 와중에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되면 이게 단기 조정이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계속 조정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018년이 사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 강연구원님의 뷰를 좀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내용을 바꿔가지고 20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되긴 됐지만 되게 속도가 점진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게 의사록에 보게 되면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만기가 짧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직접적인 수량을 비교를 해봤었을 때 2018년하고 만약에 올해 양적 긴축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 규모와 속도로 더 그때보다는 양적 긴축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번 의사록에서 QT를 하면 어느 정도 속도를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아직 시그널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지난번 QT 때는 4조 달러 수준에서 했고 지금 8조 달러니까 대략 한 2배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때 QT를 시작할 때는 이제 만기 돌아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QT라고 하는 게 자산 축소라는 것이요.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도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네. 절대 매도는 아니고요. 그때도 매도는 안 했던 거죠. 2018년도에도. 그때도 안 했습니다. 예.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제 미국 국채를 들고 있으면 뭐 주식과 다르게 저희는 이제 영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테이퍼링이 끝나면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번 달에 만기가 한 뭐 예를 들어 100억 달러 돌아온다. 그러면 더 사는 게 아니라 100억 달러 만기 상환 받은 돈으로 딱 100억 달러만 삽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유지하는 거예요. 채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기가 있어서 매수를 하는 거랑 순매수가 되게 다릅니다. 제가 100억 달러를 들고 있다가 100억 달러를 만기 상환받고 100억 달러만 사면 순증은 없어요. 똔똔. 이게 원래 테이퍼링 이후에 연준이 얘기하는 그 흔히 말하는 리페이먼트라고 하는데요. 원금 재투자. 그리고 QT는 뭐냐면 만기가 돌아오면 100억 달러를 만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그냥 상환받는 거예요. 국채 안 사고. 네. 그래서 이거는 매도가 아니라 일단 상환받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 QT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연준이 원칙을 정합니다. 이번 달에는 월 100억 달러 한도로 만기를 상환해. 만약에 만기가 150억 달러 있어도 100억 달러만 상환받고요. 50억은 재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만기 상환에 캡을 씌워 놓는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조금 채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헛갈리실 수 있는데 정한 캡만큼만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 것도 시장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만기 상환이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매도 압력을 가중시키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면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2007년,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 나고 QE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년 뒤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짜리 채권을 산 거도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고 5년, 7년에서 대부분 만기에 어떤 안분된 상황이 조금 그래도 균형적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생각해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그때는 어땠냐면 야 캡을 60억 달러 씌워 해도 그 달에 만기가 60억 달러가 안 들어온 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풀캡으로 상환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저희 2년 전에 QE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단기채 발행이 제일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에는 직접 정부가 단기채 발행 찍고 연준이 다 사주고 그걸로 돈 지출했잖아요. 네. 그때 발행한 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만기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은 당연히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속도도 빠를 거고요. 두 번째, 그때처럼 캡이 60억 달러인데 만기가 그보다 작은 경우가 없어요. 1년 내내 연준이 정한 풀캡으로 들어옵니다. 1년 안에 만기 돌아온 게 1조 달러고요. 3년까지 포함하면 3년 동안 2조 달러가 들어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2조 달러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연준이 정한 풀캡으로 매달 상환됩니다. 속도는 지난번보다 빠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직후에 그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가 4조 달러에서 8조 달러로 4조 달러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강영권님 말씀은 1년 안에 만기가 떨어지는 게 1조 달러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연준이 얼마만큼의 풀캡을 씌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만약에 기계적으로 만기 상환한 거 다 받아준다고 하면 1년만 지나도 거의 그쵸? 네. 30% 정도의 자산 축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연준이 풀캡을 얘기하는 순간 그만큼 딱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연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풀캡을 유지할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지금 되게 저는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 잘 얘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실 이제 2018년도하고 이제 조금 많이 그 얘기를 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2018년도에 그 금리 인상도 진행되고 양적 긴축도 진행되면서 미국 증시는 한 10% 조정 받았는데 한국 증시는 20% 넘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경기 사이클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보면은 국내 경제가 2017년도 10월인가 11월인가 선행지수 고점 찍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떨어지는 그림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경기 사이클에 위치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어떤 경로를 보시는지 그렇게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정확했던 게 통계청장이 처음 바뀌시고 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게 우리나라 10년 사이클 고점을 찍었는데 2017년 8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대로 장기 사이클에 고점 찍고 내려가는 국면에서 그런 식의 강력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던 건데 네. 이번에도 보시면 이미 선행지수는 꺾였고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 되게 재밌는 게 선행지수가 저점에서 고점 올라올 때보다 고점에서 저점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한 60% 빠릅니다. 그리고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기순환 시계라는 것이 있는데 작년 연초 시작할 때 코스피 한창 좋을 때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10개 핵심 지표 중에 각 지표의 위치가 회복, 상승, 둔화, 하강 중에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순환 시계. 작년에는 9대 1이었어요. 회복 상승이 9개. 하강이 하나. 근데 작년 연말에는 거의 5대 5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기 선행지수로도 피크아웃 한 거고요. 어떻게 봐도 한국은 일단 고점은 통과했다. 그런데 고점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불균형 누중을 막기 위한 선제적 인상이 있었고 한 번, 두 번째로 지금 미국이 저렇게 긴축을 강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은 이미 어느 정도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완화로 아예 돌아섰잖아요. 네. 그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궤적이 미국이랑 똑같이 쭉 가고 뭐 이런 걱정을 할 건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연준이 뭔가 스탠스를 바꾸고 공포스럽게 느끼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3월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1분기만 잘 버티면 의외로 올해 원화 채권 시장은 돈이 좀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2018년도에도 보니까 미국 채금리는 살짝 오르다가 또 약간 뭐 떨어져서 거의 연중으로는 그냥 횡보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국내 시장 금리는 연초부터 그냥 조금 차별화되면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 사이클도 보게 되면 이미 한국은행이 2번 금리 인상을 했고 지금 요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강연권은 금리 인상 네. 전망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이제 우리는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
요번 주 금리 인상 하면 연말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보시나요? 아니면 좀 쉬어갈 걸로 보시나요? 쉬었다 갈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못한다. 아, 우리 금리는? 네. 1월 달에 인상하고 네. 연말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게 1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나면 일단 3월 9일 대선 있고 4월 달에 신임 총재 교체가 있고, 그러면 이제 2분기는 어느 정도 정책 공백기가 될 거라서 네. 결국 이제 추가 인상을 고민을 한다면 결국은 이제 3분기 정도에 조율을 해볼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심플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출 증가율은 어쨌든 하반기에 가면 한 자릿수로 내려갈 거예요. 마치 2018년 하반기처럼.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제가 요즘 느끼는 생각은 저희가 과도하게 추정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11월, 12월 한국 물가가 3.7, 3.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올해 한국은행 물가 전망치가 2.0이에요. 올해 전망치가? 네. 3.7, 3.6 나왔고 올해 1분기에는 덜 나와봤자 3.5, 2, 3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1분기 물가가 3.2, 3.3인데 연간으로 2% 나오려면 하는 전망치를 역산해 보면 올해 연말에는 물가가 1.5% 언저리 혹은 언더일 것 같아요. 그러면 수출 증가율이 싱글 디지트로 떨어졌고 물가가 2% 언더인 상황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어차피 저희가 지금 한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동의해. 수출이 아직까지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1월 인상을 보는 거고요. 네. 근데 뭐 질문 주셨던 거는 그 다음 인상이 연내에 있을 거냐에 대한 핵심이고, 스케줄 감안하면 하반기 경기 여건을 판단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수출도 싱글 디짓이고 물가도 하는 전망치를 역산하면 1%, 5%, 1.5도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제가 집값을 전망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총재가 이번에 인상하면서 말씀하셨던 징벌적 금리 인상이죠. 부동산 잡겠다. 근데 최근에 어쨌든 그 부분도 YOY로는 떨어지고 있어서, 반대로 말하면 올해는 YOY도 기저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 번 인상을 한다면 결국은 비빌 수 있는 근거가 연준이 하잖아. 인데 이미 11월 달에 하는 총재께서도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연준과 1대1로 대응할 필요 없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생각해보시면 15년도, 16년도 금리 올릴 때 미국이, 한국 그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렇죠. 예. 17년도에 3번 올리고 자산 축소할 때도 어쩔 수 없이 한 번 올리고, 심지어 연초부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막 정부에서 금리 올려야 된다 얘기할 때도 버티다가 한 번, 18년에 금리 4번 올릴 때 한 번 올렸어요. 네. 저희가 생각보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1대1로 똑같이 따라갔던 전례가 사실은 뭐 과거에 정말 한국이 이머징 시장일 때, 채권 시장도 그럴 때 이후에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채권 시장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무조건 따라 올리고 미국보다 항상 우리가 금리가 높아야 된다. 특히 기준금리는 이제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시기를 놓고 보면은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항상 높았죠. 긴축 사이클에선, 고점 부근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긴 한데 오늘 이제 진행해야 되는 또 순서가 있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강영구 의원님 말씀은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번 주 금리 인상까지 하면 이미 조금 미리 숙제를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지켜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거는 국내 채권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국내 통화 정책보다는 여전히 미국 통화 정책을 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12월 FOMC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기존의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 한참 얘기했다가 그걸 폐지해 버렸잖아요. 이제 평균적으로 물가가 2% 이상에서 머무르는 거를 우리가 공고히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요번 주 수요일 날 물가 나오는데 예상치가 7%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고 어느 시점에서는 꺾이긴 할 건데, 미국의 물가 타겟이 2%인데 연초에 지금 7%를 찍으면 연말까지 완전히 이렇게 꼬꾸라 박지 않는 한 물가의 평균은 2%보다 한참 저 위에 있을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 평균 물가 목표제도 이제 약간은 좀 폐지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런 물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긴축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을 느끼진 않겠나. 그 부분 그거만 마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명시적으로 막 폐지라는 표현보다는 지금으로서는 그거에 그게 크게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 정도였던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연준의 애초에 올해 PC 전망치 자체가 2% 위였기 때문에 네. 7%에서 방향이 내려간다고 하면 사실은 상반기 금리 2번 올리고 QT를 하면서 물가가 만약에 뭐 저희가 뭐 확정할 수 없지만 연준의 전망 궤적대로만 간다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2% 위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리를 올릴 명분은 있지만 네. 그 결국은 기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연준이 작년에 CPI 5%, 5자, 6자 보면서도 괜찮아 일시적이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BEI가 어쨌든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이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진화의 역사를 보면 연준은 현실화된 물가보단 기대 인플레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 뭐 생각해보면 7%라고 하지만 지금 BI 10년짜리가 2.5잖아요. 이 궤이 엄청 큰 거잖아요. 연준이 관리하는 건 이것보다는 BI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긴축에 대한 신호가 들어가고 공급적 병목 현상이 풀리면서 올해 연말짠으로 BI가 대략 2% 언저리로 내려오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는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다고 느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긴 한데 우리 강승원 연구원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